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라고 전제를 했어요. 근데 어느 게 가장 나중에까지 효율적일 거냐. 만약에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라고 한다면 보편 지급이 맞아요. 세금이 부족하면 결국 국가가 채무를 발행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역대 정부들이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전 정부도 다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발령기. 왜 하필 이 시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또 얘기를 해서 이게 뜨거운 논쟁이 됐을까요?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게 훨씬 강한 거죠. 서울과 부산 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표를 또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마 서울 부산만 더 주자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충북 같으면 보은만 더 주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할까, 혹은 지급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입니다. 보편 선별 얘기하기 전에요. 좀 전에 잠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1, 2, 3차부터 살짝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이제 3차례 지금까지 있었는데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지급이 1차 지급이 됐는데 모두 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소득 여부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 가구 세대당 최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전 국민한테 다 지급을 했었죠. 보편 지급 그 방식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가 9월 달에 있었고 3차는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조금 달라요.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직들, 취약계층 이런 저 국민들을 대상으로 8조, 9조 이렇게 해가지고 2차, 3차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받으셨어요? 2차, 3차? 2차, 3차는 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1차 때는 이제 가족들 합산해서 4인 가족으로 그렇죠. 받는데 받고. 제가 이제 면사무소에 가서 해당 관할 주소지가 해당 주소지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1100번쯤 수령하러 온 사람인데 제가 이제 기부를 하겠다 했더니 부면장님께서 나오셔서 첫 번째 기부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받고 했던 거예요. 저렇게 받았냐고 여쭤봤더니 기부에 저는 억울했는데 두 가지 점이 억울했어요. 왜요? 정부에서 다자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희는 자녀가 3명이거든요. 5인 가족이면 5인 가족에 맞게 줘야지 100만 원 딱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저 5인이라서. 두 번째는 그 와이프가 다 가져갔어요. 저는 구경도 못했어. 첫 번째 지급에서는 어쨌든 논란이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제 실지급 받은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그걸 결정한 게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결정을 하고 또 일부 공약으로 육아 보육 이런 부분들은 총선 전에 지급한 게 있어요. 1조 1,000억 정도로 아마 총선 전에 집행했던 게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할 걸 땡겨서 한 거 아니냐 등등등 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있던 거죠. 오늘도 말씀하셔서 선거 얘기 여쭤볼 건데 뒷부분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훅 치고 들어와.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가지고 또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서 일단은요 보편 선별 지급에 대한 입장 정리를 먼저 하고 두 분의 입장을 좀 먼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최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그 시발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해야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별 지급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심할 거다. 뭐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2차까지 다 집행이 아직 안 됐어요. 사실은 그게 9월부터 시작됐는데 이 선별 과정이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 지급을 지양하고 오히려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 즉 보편 지급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그 이낙연 대표까지도 거기에 거의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 보편 지급을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서 민주당 측 소속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보편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입장도 신 교수님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별 지급을 당연히 주장합니다. 수많은 칼럼을 썼고 선별이 맞다. 네네.
뭐냐면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근데 정책은 결국은 저울질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아하, 예.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효율적인 문제예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의 논리를 보면 허점이 정말 많아요. 1차에서 보편했고 2, 3차 선별했으니까 4차는 보편하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논리가 아니죠. 징검다리. 전혀 논리가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전제에서 염두에 둘 거는 예. 선별 지급을 주장하면 마치 굉장히 보수인 것처럼 또 보편 지급을 주장하면 진보인 거. 이거는 정치 논리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좀 전에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라고 전제를 했어요. 거기서 저울질을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나중에까지 효율적일 거냐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포퓰리즘 가지고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개재돼 있죠 지금. 왜냐하면 서울, 부산 재보선이라는 거. 그걸로 양당에서 자꾸 이제 정치적 정쟁으로 변질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정치적인 거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미래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건 당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두 분이 보편과 선별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도 혹시 부합하는 건지 같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편 지급이 맞는데 다만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죠. 아직은 상황을 이르다. 조금 더 지켜보고 보편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교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맞춤형으로 선별한다. 단 선별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스트라이크가 딱딱 꽂히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정치하는 분들이 또 요즘 정치와 행정이 이제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걸 여론조사로 이제 결과를 합리화해 나가요. 누구나 여론조사에서 다 준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는 싫다고. 물론 그러니까 보면 과반수는 항상 넘죠. 다 준다고 하는 게. 그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떤 포퓰리즘적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선별 지급에 당연히 소신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조금 회귀해 보면 어떤 기억이 좀 남냐면 1차 때 전 국민 보편 지급할 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지 말아야 되는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부분 당시에 있었었는데 지금 벌써 1, 2, 3차가 진행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선별을 하기 위한 시간과 어떤 노력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이 그때하고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재난지원금인데 라는 반대적인 논리도 있거든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이게 전 정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이나 현실 인식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책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영업 보상을 해주거나 취약계층을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따진다면 선별 지급이 맞지만은 만약에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라고 한다면은 보편 지급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 알는 게 뭐냐면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여유층이 때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치품을 살 때 소비 승수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막말로 취약한 계층이 쌀을 사면 사실 소비 승수 효과가 없어요. 왜? 소비 대체 효과뿐이 없지. 내 돈으로 쌀을 살 거를 그냥 정부에서 준 돈으로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효과가 없는데 부유층들에 줘서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다고 그러면 소비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높아지고 경기도 부양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근데 왜 변호사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뭔가 좀 다만 이제 정책 목표를 정해야죠. 정부 측에서는 정책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약계층, 그다음 영업 보상 목적이라면 선별 지급이 맞지만은 경기 활성화나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보편 지급이 맞다는 거죠. 다만 이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소고기 사 먹었나? 많이 먹었다고 그러던데. 마음으로는 정말 보편적으로 다 주고 싶죠. 누구든지. 그런데 1차 때도 보시면 14조 3천억, 14조 넘게 들어갔어요. 2차 때 7조 넘게 지금, 3차가 9조 넘게 지금 돼 있어요. 우리 충북 본 예산이 2021년 열심히 노력해 따서 6조 8천억 딴 거에 한번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면 1년 충북 예산보다 다 큰 돈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데 과연 자꾸 이제 국가 재정을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한번 TV에 나와서 어디 SNS인가요? 공무원들한테 휘둘린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공무원만 나라 미래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누구 돈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낸 세금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이 부족하면 결국 국가가 채무를 발행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네. 근데 선별 지급 2차 때 8조 원이 지급됐고 3차 때 9조. 2차, 3차는 선별 지급했거든요. 8조 9조가 들었고 1차 때 보편 지급을 했는데 14조가 들었어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용적으로 본다면 14조하고 9조인데 5조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14조든 9조든 7조든 6조든 지금 대개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쏟아지는 재정상의 문제는 지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거는 재정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건 맞지만은 선별 지급이나 보편 지급 문제를 재정 문제라고 직결되지는 않아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선별 지급하면 지금 이제 4차 선별 지급에서 선별 지급한다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는 게 한 4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다 지급한다라는 전제로 보면 당연히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선별 지급해서 조금 덜 들어가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아까 스트라이크를 꽂아 놓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쉽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오기 전과 후에 국가 부채가 200조 이상 단기에 늘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 다 감안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돈 푸는 거 당연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역대 정부들이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전 정부도 다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발령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정부가 직접 지는 채무, 소위 영어로 하면 데트, 직접 지는 채무가 900조예요. 간접 채무 말고 공사라든지 뭐 각종 그 국가 기관들이 하는 거 그 진 부채 말고요. 민간 부채가 4,000조가 넘어갔어요. 그 둘이 합쳐도 4,900조죠. 1인당 환산하면 약 1인당 약 1억 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가구당 부채가 지금 현재 8,200만 원이 넘어갔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2,100만 원이 넘어가요. 1인당 따졌을 때. 1인당 개인 부채로 했을 때 2,100만 원이 넘어가요. 1인당 이게 GDP 수준으로 보면 46%예요. 글로벌 그 평가 회사인 피치라는 회사가 45%가 넘어가는 국가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 미국은 걱정 없어요. 발권 국가잖아요. 자기네가 돈을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기축 통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헬리콥터로 쏟아 붓는 거예요. 버냉키라는 사람이 헬리콥터로 쏟아 붓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만약 이렇게 하다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보다는 뭐 재정 문제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전 세계적 상황이 좀 유동적이거든요.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집단 면역이 생길지 얼마나 빨리 생길지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유동적이고 정부에서 오늘 녹화 날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다음 주 중으로 사회적 거리 단계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노래방이나 헬스장 영업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지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걸 검토해야 되지 보편 지급이나 선별 지급이나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럼에도 재정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건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근데 같은 예를 들어 10조를 같이 푼다 했을 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 예를 들어 공무원 가족 공무원 그다음에 정해진 대기업 포함해 대기업 중견기업의 샐러리맨 그분들은 정해진 월급은 다 받아요. 안정적으로 받아요. 요즘 고용에 대해서 함부로 해고도 못해요. 근데 주로 이제 피해 계층은 소상공인 걸 포함한 자영업자들 또는 개인 PT를 한다든지 뭐 정말 통계에도 잘 안 잡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고 프리랜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이 얘기 자꾸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건보와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시스템 우리가 맨날 자랑하잖아요. 세계적 수준이라. 그래서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그러네요. 100% 완벽치는 않아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5분위 또는 50% 예를 들어 소득의 하위 50% 이런 식으로 타겟팅 할 수 있거든요. 기준이 또 있네요. 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도 이미 다 소상공인 카드 사업자 보고 다 지금 문자를 정부에서 먼저 보내는 국가잖아요. 그 정도의 기본 시스템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같은 10조를 전 국민한테 푸느냐 또는 그렇게 타겟팅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풀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하게 하느냐라고 본다면 전 당연히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보편 지급을 해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신 교수님은 공무원이나 급여생활자 니들이 왜 받냐? 우리 신 교수님은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직장생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이야, 전문. 삐딱 전문은 진짜 전문. 그렇죠. 야, 자타공인. 정확하게 맞췄죠. 어쨌든 간에 큰일 났네. 지금 뭐 숫자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 부채가 770조 원이에요. 자영업자. 그래서 제가 자꾸 선별적 지급을 강조하는 것 중에 이게 한 번 자영업자들의 기축이 무너지면 우리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치면 약 25%란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포션이단 말이죠. 이분들이 무너지면 일상생활에 제일 먼저 접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분. 그렇죠. 우리가 제조업 이런 데 가서 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 먼저 이렇게 취업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급여생활자 빼고. 뭐 하나 잡았어요. 잡았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아까 저는 2차가 아직 안 끝난 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3차는 지금 진행도 중인 거고 왜 하필 이 시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또 얘기를 해서 이게 뜨거운 논쟁이 됐을까요? 시기로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정말 옛날에 우리가 저 비욘드 코로나니 무슨 저 애프터 코로나니 막 하다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 이낙연 총리가 이미 말했지만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잖아요. 선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마음을 위로하고 더 어떤 응원을 하고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3차까지 선별적 지급이니까 4차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하면서 국민들을 응원한다 이런 차원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분히 이건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게 훨씬 강한 거죠, 솔직히. 정치적인 게 강하다. 예, 동의하십니까? 이걸 제기한 사람이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4차 지원금 제기한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적극적 리더십으로 칭찬한 좋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많은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기했다. 4차 지원금이 보편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는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주제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본인도 이용하려는 면이 있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받아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몇 차례 TV 토론도 제가 보고 또 이분이 이제 SNS에 쓰는 것도 보는데 이분은 아주 날카로운 어떤 논리적 공격을 할 때는 감성적으로 대받아치면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아주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고단수. 좋게 보면 장점이고 진짜 정치적 고단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이고 그 효과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성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지난 4월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압승한 요인 중에서 하나가 이 보편지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그 전 국민 보편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선거를 치러서 많은 표를 사실상 가져간 면이 있어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인가 그랬는데 거기서는 우왕좌왕했잖아요. 선별 지급해야 된다,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50만 원만 지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을 해서 표에서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이것이 요번에 이재명 지사발 이 4차 보편지급 문제 이걸 경론이 일면서 오히려 서울과 부산 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표를 또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잠재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이라고 선거 표퓰리즘이라고까지 하는데 뭐 진짜 가다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아마 서울 부산만 더 주자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더 주자. 지자보궐 있는 데만 더 주자. 뭐 예를 들어 우리 중국 같으면 보온만 더 주자.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세게 논란이 붙고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정치와 정책은 이제 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선출직 분들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현실은 뭐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난번 1차 때는 굉장히 임박해서 논란이 세게 붙은 거고 이제 벌써 이제 1년여의 여러 논쟁과 아마 1차 지급한 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따져봤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좀 다르죠. 홍남기 부총리는 전체 지급한 거에 3분의 1 정도만 돈이 돌았다. 승수효과 나머지는 사실상 승수효과 없이 그냥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냥 사장됐다.
밥 사 먹고 쌀 사 먹고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어찌 됐든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을 양측이 다 세게 붙일 겁니다. 보나마나 양측이 세게 다 붙일 거고 이슈로 작용을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뭐 미리 예측하면 결론은 보편 지급으로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보편 지급을 해도 작년에 4월달 총선보다는 그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한 번 내성이 생겼고 우리 시민들도 내성이 생겼고 또 오히려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죠. 뻔히 보이는 매표행위 아니냐는 식으로 역풍이 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걸 선거적으로 이용하려고 전략을 짠다고 그러면은 4월 총선 때 지난 4월 총선 때는 결정만 당론만 그렇게 했지 실제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5월 달부터 그렇죠.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집행 시기도 활동이 당겨야 되기 때문에 보편 지급을 해야 할 거고 그 시기 집행 시기도 엄청나게 당기려고 할 겁니다. 선거 이전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저 변호사님 입에서 매표 행위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매표 행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적정한 지금 뭐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건지 금액으로는 금액이요? 그 금액은 또 어떻게 정하는 것이 또 합리적인 거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차 때 보면은 이제 가구당 100씩을 하고 그 최대 100. 예, 최대 100을 하고 이제 1인이냐 2인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누적되는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보면 1인은 좀 더 많고 이렇게 1인이 있을 때 40만 원. 네네. 그다음에 2인은 60만 원, 60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네네. 그래서 아마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걸 더 주자 하기에는 그 누구도 힘들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그때가 14조 3천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해도 14조 3천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이 그렇죠. 해도. 근데 그 이상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냐. 저도 그 지금 안에서 하던 대로 채무 비율은 더 늘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낮추면 아마 보편 지급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당내 비판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양쪽에서. 그렇기 어쨌든 때문에 1차 지급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의 것이다. 그럴 것 그렇죠. 같다 느낌으로. 저는 그럼 조금 이제 지급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에는 가구당 지급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지 왜 가구당을 지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녀가 왜 그러냐면 많아서. 아니 그 부분보다는 예. 별거 중인 부부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와 불화로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러네요. 같은 세대 구성원이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네. 당연히 개인별로 지급해야지 이걸 가구당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다자녀 뭐 출산을 강조하고 그런 세상인데 왜 이렇게 이게 누진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많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주는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이건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기왕 하는 김에 출산 장려까지 같이 곁들여서. 아니 우리 애도 저기 대학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걸 왜 아빠가 다 독식으로 받냐고 그래서 애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어부지리 집사람한테 다 같이. 별거 중인 부분은 그걸로 싸웠어요. 왜 네가 받냐 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시대인데 개인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왜 와이프가 다 받아? 어느 집이나 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됐으면. 기왕 이제 지급에 대한 방법론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소상공인분들하고 모임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 영업 금지, 집합 금지 업종이 있고 집합 제한 업종이 있고 이제 해서 300, 200, 100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지된 거에서 300을 일률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용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평수도 넓어서 임대료도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300 갖고 택도 없는 가게도 있는 거고 또 300만 받아도 충분히 남는 가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묘하게 그렇죠. 어려워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해결 못할 방법 못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뭐냐면 임대 업종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빌딩 주 분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계약 내용을 다 이미 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거대로 차별을 해서 준다. 거꾸로. 그다음에 고용 인원에 따라 차별해서 준다.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기왕 선별을 2번이나 해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 카페로 주니 현금으로 주니인데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주시고 소상공인은 나머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지역 카페로 줘서 소비 진작으로 가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K 방역도 작년까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지만은 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선두적으로 앞서갔었어요. 카드 포인트제라는 걸 전 세계 거의 최초로 다 도입했었잖아요. 우리가 카드로 아예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타로 안 가고 네. 아예 카드로 들어왔는데 그 방식에 저는 엄청나게 찬성해요. 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라는데 저는 이건 반대예요. 전국에 다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걸 왜 지역적으로 한정을 시키는 건지 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카드 포인트를 해도 대형 마트 같은 데서 못 쓰게 했었어요. 맞아요. 사용처가 제한됐었죠. 그랬죠. 사치품도 못 쓰게 사게 했고 그런 방식이 맞지 본인의 지역들만 챙기는 식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건 좀 반대예요. 근데 우리 충북으로 보면 그 지역으로 한정하는 게 좀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전국으로 한다고 그래서 외집분들이 충북 가서 더 소비를 할 거냐? 주로 이제 관광이나 뭐 이런 거랑 연계가 돼 있잖아요. 지역을 또 인구 숫자나 연계돼 있는 걸로 보면 그 득실은 아마 1, 2, 3차 거를 아마 충북에서 면밀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지역적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고 다만 해당 지자체가 따로 지급하는 게 전 지자체 17개 지자체가 다 그랬거든요. 따로 지급하는 건 지역적 제한을 둬도 할 말은 없어요. 그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북도 지급했어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단 한 곳만 지역적 제한을 안 뒀어. 현금으로 지급한 지자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알아요? 보은과 제천인 충북이 충북. 17개 지자체 중에서 충북만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 지급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줘버렸거든요. 지역 우리 도지사님이나 충북도의 공무원들은 지역주의에 빠지지 않는 선한 사마리안들이 아닌가. 글로벌. 그렇죠.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디로 이상하게 가지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여름을 되돌려 보면은 이렇게 뭐 조그만 점포나 뭐 지역 의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화폐가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서 그런지 조금 요즘 낮았어요. 이렇게 하셨던 그렇죠. 분들 많이 얘기 반짝 효과는 있었거든요. 우리 충북이 지난해에 자영업 기준으로 그 전해 2019년 대비해서 자영업 매출이 54%가 빠졌대요. 54%. 요즘 카드로 하는 건 다 정확히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은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망했다는 거죠. 매출이 줄은 거니까. 매출이 줄으면서 사실은 사람도 고용할 수 없고 뭐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되니까 매출이 줄어서 이익이 줄은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망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정책 당국이 우리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주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걸 더 감안해서 믹싱을 정책을 섞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지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오늘 논의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보편과 선별 지급 문제로 논쟁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죠. 덜 풀자, 덜 풀자, 더 풀자, 덜 풀자 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 막 풀자는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맞는 말 같아요. 그 정책의 목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취약계층이나 영업 제한을 받는 데 대한 피해 보상이라면 선별 지원이 맞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면 보편 지급이 맞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 당국자, 민주당 소속 뭐 정치인들이 잘 풀면 되는 것 같아요. 더도 덜도 말고 막도 말고 잘 정 총리 말대로 잘 풀라. 이 메시지 보내면서 뒤에다가는 휴지를 하나 묶어서 보내드려서 잘 풀 수 있도록. 그러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우리 저 애들 용어로 찌찌뽕 찌찌뽕? 서로 똑같을 때 한 말씀? 지금 우연의 일치지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더덜 막잘이라고 막잘 나온 사자성어로 더 주자 덜 주자 막 주자 다 좋은데 잘 주자. 잘 주자 정말 제대로 선별하든 전체를 주든 정말 국가 백년지대계 국민들의 복지까지 다 가면 잘 주자. 공무원과 찌찌뽕 급여 생활자 빼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